뭐냐면요. 지구상의 물질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많은 종류가 있어. 그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물질들을 하나하나 구별할 수 있다 없다? 결론 있다. 모든 물질은 구별된다. 그 물질을 구분할 때 우리가 쓰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물질의 특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로 무조건 다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물질의 특성에는 몇 가지가 있니? 5가지. 5가지 있습니다. 그 물질의 특성 중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주로 소금인지 설탕인지 뭘로 알아? 맛보면 알죠. 물인지 식초인지 뭘로 알아요? 냄새 맡아요 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으로 물질을 구분하는 걸 우리는 첫 번째 물질의 특성 중에 뭐라고 했지? 이걸 겉보기 성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얘를 중요하게 하진 않지만 시험에서는 나옵니다. 그래서 겉보기 성질이라고 하는 인간의 오감을 이용해서 물질을 구분하는 방법도 물질의 특성이 맞습니다. 됐냐? 그 물질의 특성에는 맛이나 냄새나 또는 촉감이나 또는 결정형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으로 물질을 구분하는 방법도 사실은 있단 말이야. 하지만 위험해서 잘 쓰지 않을 뿐인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이걸 말고 우리가 물질을 구분할 때 쓰는 나머지 4가지 방법, 그래서 총 5가지로 물질을 구분한단 말이야. 그 4가지 나머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뭐 있어? 밀도라는 걸로도 물질을 구분하는 거야. 그치? 두 번째, 세 번째 뭐 있어? 녹는 점. 그 다음 끓는 점. 그 다음 용해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방법이 물질을 구분하는 데 우리가 쓰는 방법이란 얘기야. 되겠지? 자, 그 5가지 방법 중 첫 번째 밀도. 그래서 이 밀도는 얼마나 그 안에 있는 입자가 밀하게 존재하냐, 빽빽하냐를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얼마나 그 안에 있는 입자가 빽빽한지, 빽빽한 정도를 표현하는 게 밀도인데, 같은 물질이라도 입자가 더 빽빽하게 있는 상태가 뭐라고? 무슨 상태일 때 입자가 빽빽하게 있어요? 고체 상태예요. 그래서 고체일 때 밀도가 액체나 기체보다 훨씬 더 큰 거야.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도 밀도는 상태가 바뀌면 변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요. 상태는 안 바뀌고 크기만 바뀌어요. 돌이 있는데 돌을 작게 막 부셔. 밀도가 변하고 있니 안 변하고 있니? 안 변해요. 같은 상태면 크기가 커지던 작아지던 밀도는 변하는 게 아니야. 상태에 의해서만 바뀌는 거야. 네, 라고 얘기하고요. 이 밀도의 크기 차이 때문에 물체가 뜨고 뭐 한다고요? 가라앉는다고요. 그 중에서 뜨는 애가 밀도가 큰 거야? 가라앉는 애가 밀도가 큰 거야? 가라앉는 애가 밀도가 큰 거야. 그래서 밑에 가라앉아 있을수록 밀도가 큰 거고요. 뜰수록 밀도가 작은 거야. 우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뜨고 가라앉는 성질을 결정하는 게 바로 밀도인데, 이러한 밀도 계산하는 거야. 기억나? 자, 밀도 계산하는 방법. 밀도는 어떻게 계산했지? 그렇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되겠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질량은요, 양팔저울이나 전자저울로 측정하시면 돼요. 자, 그런가 하면 부피는 눈금 실린더로 측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한 값을 우리가 밀도라고 하는데, 다른 애들은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해서 그냥 값을 나타내면 되는데요. 기체일 때만 밀도를 표현할 때 뭐까지 같이 표현해줘야 돼? 그렇죠. 기체일 때 밀도 표현은 온도와 압력까지 같이 써줘야 정확하게 밀도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항상 기체는요, 밀도를 표현하던 끓는 점을 표현하던 뭘 표현하던 그래서 온도와 압력을 무조건 같이 써준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녹는 점과 끓는 점은요, 물질의 상태가 바뀌는 온도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커 안에요, 커다란 얼음을 집어넣고 온도계 꼽아서 내가 가열하면서 온도 변화를 측정할 거야. 이랬어요. 기억나지? 그랬을 때 맨 처음에 얼음의 온도가 영하 10도에서 시작했다고 쳐. 자, 내가 가열하는 동안 당연히 온도는 올라가겠지. 그래서 온도가 계속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래요. 아무리 가열해도 온도가 올라가다가 특정한 온도에서 온도가 일정하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특정한 온도에서 일정해지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이렇게 아무리 가열해도 온도가 변하지 않는 구간이 생겨. 영우야, 온도가 왜 안 바뀌는 구간이 생긴다 그랬어? 이 구간에서 입자간의 인력이 그 분리될 때 그거 거기서 열을 사용해서 그쵸. 네. 그래서 이 온도가 일정한 부분에서는 반드시 물질에 무슨 변화가 생기고 있다? 그 상태가 그쵸. 그러니 맨 처음에 여기는 고체고요. 여기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야 되니까 고체가 액체로 바뀌고 이게 액체고 여기가 액체가 기체로 바뀌고 이게 기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냉각할 때도요. 똑같이 아까 가열할 때 온도가 변하지 않았던 그 온도에서 다시 온도가 일정해지면서 온도가 내려가는 이러한 상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태가 바뀔 때 아까 꼬맹이가 얘기한 것처럼 상태 바뀔 때 모든 열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상태가 바뀌는 곳에서는 반드시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해야 돼 라고 했었던 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중 고체가 액체로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는 온도를 무슨 점이라고 했니? 이걸 녹는 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녹는 점은 고체가 액체로 상태가 바뀌는 온도를 얘기해요. 그쵸? 그런가 하면 액체가 기체로 상태가 바뀌는 온도를 뭐라 그러니? 이걸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요. 이렇게 상태를 변화시키면 여기가 기체가 액체로, 여기 액체, 여기가 액체가 고체로, 여기가 고체 이렇잖아요. 자, 그러면 냉각시켰을 때 기체가 액체로 상태가 바뀌는 이 온도 뭐라 그런다고요? 이것도 끓는 점, 온도가 같아요. 자, 액체가 고체로 상태가 바뀌는 이 온도는 뭐라 그럽니까? 이건 녹는 점하고 온도는 같지만 이름은 다르게 부르자. 이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어는 점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같은 물질이면 무조건 녹는 점과 어는 점의 높이는 같아야 됩니다. 다를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는 특정한 온도가 바로 물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고요. 그 온도를 보면 그래서 누군지 알 수 있죠. 어떤 애가 100도에서 끓어요. 얘는 딱 하나죠. 100도에서 끓는 애는 누구밖에 없어요? 물밖에 없어요. 되겠어? 네. 그래서 그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보면 우리는 누군지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도 물질의 특성이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은요. 양에 따라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라면 하나 끓일 물도 100도에서 끓는다면 라면 10개 끓일 물도 100도에서 끓어. 양에 따라 바뀌는 거 아니야? 자, 근데 이 끓는 점과 녹는 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물을 100도에서 안 끓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뭘 변화시키면 돼? 압력입니다. 그쵸? 그럼 머릿속에 들어가 계세요.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뭐해진다는 얘기니?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압력을 끓게 하면 물이 압력을 높게 하면 물이 100도가 아니고 100도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게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쌀도 더 잘 익겠죠. 그러려고 만든 게 압력밥솥이에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되겠어? 거꾸로 압력을 낮게 하면 끓는 점도 뭐 해줍니까? 낮아집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물이 100도보다 훨씬 낮은 데서 끓어요. 이런 얘기고요. 우리는 물질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알고 있으니까 특정한 온도에서 얘가 무슨 상태로 존재할지도 예측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온도계를 이렇게 3개로 나누면 가장 낮은 온도에서 고체,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로 존재한다 그랬지? 그죠?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온도를 무슨 점이라고 하고요?
무슨 점?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거. 녹는 점이요. 맞아요.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온도가 무슨 점? 끓는 점이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이 중에서 A, B, C에 각각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줄 테니까 얘 무슨 상태인지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되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아이의 끓는 점은요. 몇 도라고 할까요? 영하 50도. 녹는 점은요. 영하 200도. B는요. 얘는 10도. 그 다음에 80도. 그 다음에 얘는 얼마라고 할까요? 100도, 500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네들을 내가 가지고 가서 무슨 상태인지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얘네들을 내가 20도로 가져갔을 때 상온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하는지 알아주세요. 이 얘기예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은 영하 50도, 녹는 점은 영하 200도이기 때문에 20도는 가장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위에 있어야 되니까 무슨 상태로 존재합니까?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B는요. 녹는 점은 10도고 끓는 점은 80도이기 때문에 20도는 이 둘 사이의 온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는 액체로 존재하는 물질이고요. C는요. 녹는 점이 100도고 끓는 점이 500도이기 때문에 20도는 100도보다도 훨씬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얘는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녹는 점, 끓는 점을 보면 상온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할지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닌데 그중 압력에 따라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변할 수 있다. 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 했던 용해도는요 라고 해요. 물질의 특성 중에서 마지막 용해되는 정도를 나타낸 걸 용해도라고 하는데 용해도는요 반드시 그래서 특정한 온도에서 온도가 20도면 20도, 80도면 80도 특정한 온도에서 반드시 물 몇 그램에 100g 속에 포화가 될 때까지 녹은 소금의 그람수를 얘기하면 이 그람수가 용해도야 이런 뜻이야. 되겠어? 자, 우리 용해도 하면서 용어 먼저 정리하자. 근데 이거 초등학교 때 우리가 배웠어. 소금에다가 물을 타서 소금을 만들 거야, 꼬맹아. 이때 녹는 게 누구야? 소금이지. 소금처럼 녹는 애를 멋진 말로 뭐라 그런다고? 용질. 그러면 녹이는 물은 뭐라 그런다고? 용매. 그래서 소금이 물속에 녹아 들어가고 있어요. ing, 진행형.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걸 우리가 용해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녹아서 만들어진 소금물을 우리 뭐라 그러니? 용액이라고 해. 되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근데 내가 여기에 물이 있어요. 물의 온도 엄청 중요해요. 물이 있는데요. 물이 몇 도냐면 20도의 찬물이 있어요. 그 20도의 찬물 얼마 있냐면 100g이 있어요. 20도의 찬물 100g에다가 내가 소금을 녹이기 시작하는 거야. 언제까지?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그걸 멋진 말로 무슨 상태가 될 때까지?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그래서 더 이상 녹지 않는 포화가 될 때까지 소금을 엄청 많이 녹였더니 소금이 돼서 5g 녹으니까 더 이상 안 녹는데요. 그러면 20도에서 소금의 용해도가 얼마입니까? 5g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 됐어? 근데 똑같이 20도의 물 100g인데요. 요번에는 소금이 아니고 설탕을 더 이상 녹지 않는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녹였더니요. 설탕은 얼마 녹냐면 80g 녹는데요. 그럼 이때 설탕의 용해도는 얼마예요? 80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하얀색 가루가 있어요. 이 하얀색 가루가 소금일지 설탕일지 굳이 먹어봐야 돼? 아니야. 똑같이 20도의 물 100g에 그래서 녹여보면 돼. 포화가 될 때까지 녹였을 때요. 5g 녹는지 80g 녹는지 확인해보면 되잖아. 그랬더니 하얀색 가루가 80g 녹았어? 그럼 얘는 누구란 얘기야? 설탕이란 얘기야. 되겠어? 근데 똑같은 물질을요. 요번에는 물 20g이 아니고 물 20
20도가 아니고 80도의 뜨거운 물에 녹여볼게. 80도의 뜨거운 물에 물 100g에 내가 소금을 녹였더니요. 아까 20도일 때는 5g밖에 안 녹았어요. 근데 물을 엄청 뜨겁게 했더니 소금이 엄청 잘 녹아. 그래서 80도에 포화가 될 때까지 소금을 녹였더니 소금은 20g 녹았어. 그럼 80도에서 소금의 용해는 얼마야? 네, 20g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고체 같은 경우에는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녹는 양은 많아져요. 용해도는 커집니다. 됐어? 근데 잘 생각해봐. 내가 80도에서 소금을 포화가 될 때까지 녹였어. 그랬다가 갑자기 온도를 차갑게 20도 확 낮췄어. 그러면 내가 녹인 20g이 다 녹아 있을까? 아니죠. 몇 g밖에 못 녹는다 그랬어요. 5g밖에 못 녹는다 그랬죠. 20도의 찬물에는. 그러면 20g 녹았는데 차갑게 했더니 5g밖에 못 녹네. 그럼 나머지 15g은 어떻게 되니? 나머지 15g은 알개미로 다시 석출돼서 나와요. 됐어? 그래서 80도에서 20도로 냉각시켰을 때 소금이 녹지 않고 석출되는 양이 얼마예요? 라고 하면 내가 녹인 양에서 20도에서 녹을 수 있는 양을 빼면 이게 바로 석출되는 양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15g 석출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해되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용해도는요. 물의 온도가 몇 도냐가 엄청 중요한데 물의 온도가 0도부터 100도까지가 물의 온도죠. 100도를 넘는 물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각각의 온도마다 녹을 수 있는 물질의 용해도를 측정해서 예쁘게 선으로 이렇게 그린 걸 우리가 용해도 곡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중에서요, 물 20도에서는 소금은 5g 녹는데요. 이런 얘기고, 80도가 되면 소금은 20g 녹는데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딱 이 용해도만큼 녹였을 때를 무슨 상태? 포화 상태. 그거보다 조금 덜 녹였을 때를 무슨 상태? 불포화 상태. 됐어? 이거보다 훨씬 많이 녹였을 때를 무슨 상태? 과포화 상태라고 해요. 알겠어? 용해도는 포화가 될 때까지 녹인 거니까 이 선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포화 상태인 점들이에요.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고체들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녹는 양은 점점 증가합니다. 액체도 그래요. 자, 그래서 고체나 액체는 뜨거운 물에서 훨씬 더 용해도가 커지는데요. 그럼 고체, 액체가 아닌 기체는요? 기체는요? 라고 하면 바로 사이다요. 사이다는 물에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녹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톡 쏘는 맛있는 사이다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을수록 맛있는 사이다잖아요. 근데 엄마가 사이다 맛있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관하시냐면 반드시 냉장고에 뚜껑 덮어 보관한다. 우리 기억하죠? 그러면 냉장고에 뚜껑 덮어 보관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산화탄소는 온도가 뭐할수록 낮을수록 잘 녹기 때문이고요. 뚜껑을 덮는다는 얘기는 바로 모두 영향을 준다는 얘기냐면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뚜껑으로 꾹 눌러줘야 되잖아요.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서 고체와 반대되는 이런 모습을 그린다. 되겠니? 자, 그러면 여기에 온도가 다른 컵을 두 개를 준비할게요. 하나는 20도의 찬물이고요. 하나는 80도의 뜨거운 물에 사이다가 들어있는 실험관을 두 개씩 준비합니다. 자, 첫 번째 A, 사이다 이만큼 집어넣고 뚜껑 덮었어요. B, 사이다 이만큼 집어넣고 뚜껑을 안 덮을 거예요. 자, C, 사이다 이만큼 집어넣고 뚜껑 덮을 거고요. D는 사이다 같은 양 집어넣고 뚜껑 안 덮을 거예요. 이 중. 자, 사이다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가장 클 거라고 예상되는 실험관을 찾아보세요. 뭡니까? 가장 용해도가 큰 거? 뭘까요? 어떤 거? A죠. 냉장고에 뚜껑 덮어 있는 거. 되겠어?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녹아있어요. 됐죠? 그럼 거꾸로 용해도가 가장 작은 실험관 찾으세요. 뭐 찾아야 된다고?
D 거꾸로. 됐어? 그러면 용해도가 가장 작다는 얘기는 여기에 녹아있던 애가 가장 많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해도가 낮다라는 것과 같은 말은 기체가 가장 많이 발생했을 걸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발생이라는 건 빠져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어?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오셨을 텐데요. 잠깐만. 자, 그러면 너네가 숙제해왔던 것 중에서 선생님하고 잠깐 볼게요. 자, 첫 번째 단원이요. 숙제 예쁘게 잘 해오셨는데 22페이지부터요. 자,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질문. 여기 없어요. 넘겨볼까요?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질문. 여기도 없어? 할만했어? 넘겨볼게. 영어는 다음 주에 숙제해 와서 질문해.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질문이 없으셨으면요. 선생님하고 됐어.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살짝만 주관평가 볼게요. 책을 살짝만 덧보시면 지금 선생님이 복습해줬던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실제로 시험에 어떻게 나오지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학교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들 선생님이 이 부분만 편집해서 주간 테스트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아, 학교에서 이 정도 문제들을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네. 풀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얘들아 1번, 2번, 3번은 빼고 풀어. 4번부터 풀어요. 1, 2, 3번 빼고 4번부터 푸세요.
자, 시간 모자른 사람이요? 없습니다. 우리는 1, 2, 3번은 안 풀고 4번부터 풀렸고요. 4번부터 10번까지 10문제입니다. 다 불러드릴 테니까 빨간 펜으로 예쁘게 채점하시고요. 자, 틀렸으면 거기다가 선생님이 불러드린 정답도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틀린 것들 다시 볼 수 있게끔 할게요. 4번부터 다 불러드려요. 4번에 3, 5번에 1, 6번에 2, 7번 4, 8번에 2, 9번에 2, 10번에 1 이렇습니다. 메뉴에 7개 중에 맞은 개수 쓰시면 됩니다. 자, 맞은 개수 쓰시면 되고요. 태경아, 선생님 애들 맞은 거 확인할 동안 4번부터 10번까지 빠른 속도로 풀고 있어. 주원아 몇 개? 네. 이주. 네. 윤재. 현우. 영호. 네. 자, 그러면 문제가 별로 안 어려웠나 봐요. 자, 보시면 지금 풀었던 4번부터 10번까지거든요. 4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이거 맞았는데 조금 헷갈려요.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 있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까? 네. 7번에서 7번에서 4번을 나머지가 틀려서 구하겠는데 훌륭하네요. 문제 그렇게 푸는 게 맞습니다. 자, 4번 보시면 A점의 질산나트륨 수용액을 60도로 차갑게 냉각할 때, 지금 A점은 80도였거든요. 자, 60도로 차갑게 냉각할 때 결정이 석출되지 않는 걸 찾으세요 라고 하면 60도로 냉각시켰을 때 석출되려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A가 여기 있어. 온도를 낮췄을 때 석출되려면 이 온도가 낮아져서 용해도보다 안쪽으로 들어와 과포화가 돼야 요만큼 석출됩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누굴 보면 되냐면 질산나트륨이요. 질산나트륨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얘를 온도를 이렇게 낮춰도 됐어? 아직도 용해도 곡선보다는 불포화라서 석출이 되지 않아. 석출되려면 용해도 곡선보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불포화 상태가 아니 과포화 상태가 돼야 석출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질산나트륨은 석출되는 온도가 아직 아니에요. 이런 뜻이야.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문제들 7가지를 됐어 정리해 봤습니다. 특히 9번 같은 문제들은 생각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잘 풀고 계시네요. 됐죠? 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문제고요. 여기에 있는 주간평가 본 것들은 학교, 이 인근에 있는 학교들에서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됐어? 그래서 이거 잘 보다가 나중에 시험 기간에 문제를 다시 확인해 볼 수 있게끔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이요. 진도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자, 여러분들 숙제를 근데 숙제가 22부터 25까지였죠. 22부터 25까지고 그 다음에 물질의 특성 용해도요. 용해도에서 아까 제가 질문을 받다가 말지 않았어요? 38페이지부터요. 여기도 숙제였었는데 용해도 그쵸?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질문. 38부터 39. 여기 없어요. 넘길게요. 자, 40부터 41까지도 질문. 괜찮아요. 할만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셔야 되는 44페이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태경이도요. 이제 풀던 거 조금 이따가 마무리하시고요. 지금 책 꺼내시면 돼요.
책 꺼내시고 노트도 푸시고 지난 시간에 또 숙제 검사할 거니까 꺼내주시고요. 노트도 주세요. 네. 태경아 숙제도 해가지고 오라고 했어. 아니 채점도 해가지고 오라고 했어. 네. 채점도 늘 해가지고 다니십시오. 네. 그러면 오늘 하셔야 되는 부분이요. 자, 오늘 하셔야 되는 44페이지부터 보죠.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자, 앞에 선생님이 1번부터 3번까지 풀지마 라고 했던 부분이요. 여기 있는 내용이 앞으로 살짝 건너가서 문제에 섞여 있어서 그거는 지금 배우고 풀려고 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자, 우리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5가지 물질의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어. 그러니까 꼬맹아, 어떤 물질이 A인지 B인지 구분할 때요. 질량을 이용해서 물질을 구분할 수 있다. 맞아, 틀려? 아니죠.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 아닙니다. 부피를 이용해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리죠. 그래서 물질을 구분할 때 쓰는 건 물질의 특성입니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만 구분하셔야 되니까 물질의 특성 5가지 머릿속에 지나가니? 겉보기 성질,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용해도. 이거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 이 5가지는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질의 종류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각각의 물질들이 있었는데요. 꼬맹아, 물질을요.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뭐 할 수 있냐면 분류할 수 있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분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특정한 공간이요. 하나의 컵 속에 이런 식으로 동그란 한 종류의 물질만 있어? 얘가 소금이야. 이런 애들을 특정한 공간 안에 한 종류의 물질만 들어있는 애들을 우리가 과학에서는 순물질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할게요. 이렇게 특정한 공간 안에요. 요번에는 네모라고 하는 물질, 다시 말해서 이 안에 물 들어있어요. 이렇게 특정한 공간 안에 한 종류의 물질만 있으면 뭐라 그런다고? 이걸 순물질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근데 내가 이걸 섞을게요. 이걸 커다란 컵에다가 둘을 때려 부어. 그래서 이 커다란 컵 속에는 네모라고 하는 물도 있지만 동그라미라고 하는 소금도 같이 섞여 있네요. 그럼 얘도 순물질입니까? 아니죠. 특정한 공간 안에요. 2종류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으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할까요? 어찌말 이걸 혼합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혼합물은요. 특정한 공간 안에 한 종류가 아니고 2종류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아이들을 나는 혼합물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공간 안에 한 종류가 아니고요. 2종류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걸 혼합물이라고 부른다고요. 대표적인 혼합물이 소금물 같은 애들이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분류할 때요. 이렇게 나눠요. 특정한 공간 안에 한 종류의 물질만 들어있니? 그러면 너는 순물질이야. 특정한 공간 안에 한 종류의 물질만 들어있으면 순물질이라고 하고요. 특정한 공간 안에 한 종류가 아니고요. 2종류 이상 섞여 있어요. 자, 이런 애들을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부를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물질과 혼합물은 특정한 공간 안에 한 종류만 들어있어? 아니면 여러 종류가 섞여 있어? 이걸로 나누는 거래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소금과 물같이요. 소금,
물, 설탕 이런 애들은 한 종류의 물질만 있으니까 각각은 순물질입니다. 근데 얘네들을 섞으면 혼합물이 되죠. 그래서 근데 혼합물 중에도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세요? 소금물은요 이렇게 소금물을 만들어놨어. 근데 내가 여기를 찍어 먹으나 여기를 먹으나 둘 다 위치와 상관없이 5% 소금물 다시 말해 섞여 있는 비율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섞여 있는 비율이 섞여 있긴 하지만 섞여 있는 비율이 일정한 걸 혼합물 중에서 뭐라고 할까요? 이걸 고르게 섞여 있는 혼합물, 균일 혼합물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균일 혼합물. 근데 흙탕물은 섞고 나서 가만 놔두면 밑에 엄청나게 흙들이 모여있고 위는 대부분 물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흙탕물 같은 경우에는 부위에 따라 섞여있는 비율이 일정하지 않네요. 네, 맞아요. 아래쪽에는 흙이 많고 위쪽에는 물이 많고 그래서 섞여있는 비율이 일정하지 않은 걸 균일 혼합물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불균일 혼합물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두 종류 이상 섞여있는 물질들은 다 혼합물이라고 하는데 섞여있을 때 고르게 섞여있으면 균일 혼합물, 고르지 않게 섞여있으면 불균일 혼합물. 근데 선생님, 전 혼합물인 건 알겠는데 균일인지 불균일인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자, 흙탕물처럼 건더기가 있는 모든 애들은 100% 불균일이야. 그래서 건더기가 있으면 무조건 불균일입니다. 그러니까 흙탕물 또 뭐 있게요? 우리가 마시는 것 중에 과일 갈아서 만든 과일 주스 있죠. 섹세고리치 이런 것도 알갱이 있잖아요. 또는 식혜 그래서 그것도 알갱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불균일입니다. 되겠어? 건더기가 있는 모든 애들은 불균일 혼합물이야. 건더기가 고르게 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됐어? 또 어떠냐면요. 내가 투명한 컵에다가 사이다를 따르면 밖이 뚜렷하게 보이죠? 왜? 사이다가 투명해서 그래요. 근데 내가 투명한 컵에다가 우유를 따르면 우유를 통해서 밖이 선명하게 보이니? 아니에요. 걔 불투명합니다. 되겠어? 액체 중에서 불투명한 액체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엄청 작은 알갱이들이 빽빽하게 있어서 불투명한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건더기가 있거나 불투명한 액체들은 100%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됐어?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우유가 대표적으로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불투명해서 그렇습니다. 됐어? 그래서 우유나 흙탕물 같은 아이들이 불균일 혼합물의 대표적인 거구나. 그렇구나.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균일 혼합물 중에서요. 선생님, 기체 상태의 균일 혼합물은 뭐 있어요? 기체들이 고르게 섞여 있는 균일 혼합물? 지금 여러분들 근처에 있죠. 뭐 있습니까? 공기입니다. 공기가 대표적으로 균일 혼합물인데요. 공기는 어디든 상관없이 우리나라든 저기 북한이든 미국이든 상관없이 질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8대 2의 비율로 고르게 섞여 있어요.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게 산소 기체가 아니고 질소 기체입니다. 그래서 질소와 산소가 8대 2의 비율로 고르게 섞여 있는 게 균일 혼합물이에요. 그래서 공기는 기체 상태의 균일 혼합물의 대표적인 아이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액체도 있습니다. 액체 중에 균일 혼합물, 소금물, 설탕물 됐죠? 얘네들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소금물, 설탕물 말고 균일 혼합물이 식초입니다. 식초는 순물질이 아니고요. 아세트산에다가 물 탄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아세트산 수용액이 식초입니다. 또요. 아빠가 마시는 소주요. 됐어? 걔는 에탄올에다가 물 탄 겁니다. 되겠냐? 라고 하는 식초라든가 또는 소주라든가 소금물이라든가 또는 무슨 수용액 이렇게 달려있는 모든 애들이 균일 혼합물이에요. 액체 상태.
고체 상태의 균일 혼합물 있어요? 있죠. 선생님이 끼고 있는 이거 반지가 고체 상태의 균일 혼합물일걸요? 그래서 얘는 순금이 아니에요. 순금은 누르면 찌그러져서요.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러지 않으려고 금에다가 다른 금속을 섞어 놓은 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끼고 다니는 장식물들이에요. 얘네들이 대표적인 합금이라고 하는 애들이 균일 혼합물입니다. 그걸 엄마는 14K야, 18K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걔네들이 균일 혼합물의 대표적인 아이들이에요. 되겠어? 이러한 합금을 가지고요. 우리 집에 과전류가 흘러서요. 우리 집이 누전돼서 불나지 말라고 퓨즈 같은 거 만들어요. 그리고 남자애들이 아는 철과 철을 붙일 때 테이프로 붙일 수는 없잖아요. 본드로도 안 붙어요. 그러면 금속을 붙일 때 뭐합니까? 땜납하죠. 그 땜납이 합금으로 만든 거예요. 되겠어? 땜납도 합금으로 만든 거예요. 이런 애들이 균일 혼합물의 대표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물질을 나누시면 한 종류의 물질로만 되어 있는 순물질과 두 종류 이상이 섞여 있는 혼합물로 나눌 수 있고 혼합물은 고르게 섞여 있는 균일 혼합물과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불균일 혼합물로 나눌 수 있다. 되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보면은 여기 컵에 투명한 액체가 있어. 투명한 액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투명한 액체가 있다고. 하나는 순수한 물, 하나는 소금물. 이렇게요. 하나는 순물질이고 하나는 혼합물입니다. 근데 A가 순물질인지 B가 순물질인지 모르겠어. 되겠어? 그러면 A, B 중에 누가 순물질이고 누가 혼합물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짜고짜 마셔볼 수는 없잖아요. 그쵸? 위험하잖아요. 자, 그러면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됐어. 순물질은 한 종류의 물질만 있으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물질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물이라면 정확하게 몇 도에서 끓어? 100도. 정확하게 몇 도에서 얼어? 0도에서 얼어야 돼. 근데 만약에 얘가 순물질이 아니고 혼합물, 다시 말해서 5% 소금물이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이 100도에서 나 끓일 거야! 라고 해서 끓으려고 한다고? 그러면 옆에 있는 소금은 물이 끓는 걸 도와줄까? 방관할까? 아니면 방해할까? 도와줄까요? 방해할까요? 방해만 합니다. 항상 방해만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물은요. 가열을 하면 정확하게 100도에서 완벽하게 수평한 구간을 가지면서 끓어야 순물질인데요. 혼합물은요. 물이 정확하게 100도에서 끓으려고 할 때 여기에 있는 소금이 안 돼! 끓지 마! 라고 방해한단 말이야. 그럼 100도에서 끓을 수가 없죠. 어디서 끓을까요? 소금의 방해를 끊을 정도의 열을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혼합물은요. 자기가 원래 끓어야 되는 온도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야 그때부터 끓기 시작하는데 끓으면서 수평한 구가 생길까? 안 생겨요. 경사지면서 끓어요. 경사도 생겨요. 이게 바로 혼합물의 끓는 점 곡선입니다. 자, 원래 자기가 끓어야 되는 온도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는 이유는 소금이 방해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방해를 끊어야 끓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자기가 끓어야 되는 온도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자, 예를 들어 120도에서 끓기 시작했다. 자, 그럼 거기까지 인정. 근데 왜 끓으면서 계속 경사가 져요? 온도가 왜 계속 올라가요? 그 이유는 생각해봐. 여기 소금물인데 소금물을 끓이면 물이 날아가잖아. 그래서 물이 점점 줄면서 끓잖아. 그럼 물이 점점 준다는 얘기는 소금물의 농도가 점점 높아져요. 10%, 20%, 30% 이렇게 흐르면서 농도가 점점 진해지죠. 농도가 점점 진해진다는 얘기는 소금의 방해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5%여서 120도에서 끓기 시작했는데 끓으면서 10%가 되면 방해가 더 커지죠. 그럼 온도를 더 높여야 끓을 수 있어요. 농도가 더 높아지면 온도가 더 높아야 끓기 때문에 점점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방해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온도도 같이 높아지면서 끓어요. 되겠어?
그래서 혼합물은 이렇게 경사지면서 끓는 이유가 농도가 점점 끓으면서 진해져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꼬맹아 이제 응용해봐. 순수한 물은 100도에서 끓어. 5% 소금물이 예를 들어서 120도에서 끓기 시작했다고 치자. 자, 그럼 난 20% 소금물을 끓일 거야. 몇 도에서 끓기 시작할까? 100도보다 위? 아니 100도보다 아래? 120도보다 위? 아니면 100도와 120도 사이? 어디에서 끓기 시작할까요? 20% 소금물입니다. 맨 처음에 끓기 시작하는 온도는? 어딜까요? 100도와 120도 사이? 아니면 똑같이 120도? 아니면 120도보다 위? 어딜 것 같아요? 위예요. 왜? 5% 소금물일 때 방해 때문에 20도 올라가면 20% 소금물은 방해가 더 심하죠. 더 높은 데서 끓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농도가 진해질수록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경사지면서 끓을 거라서 적어도 20% 소금물은 5%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겠네 라고 하는 걸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자, 그럼 거꾸로 얼려볼까요? 그것도 돼요. 얼려보시면 순수한 물은 정확하게 몇 도에서 얼냐면 0도에서 얼죠. 정확하게 0도가 되면 물은 얼어야지! 그러면서 언다고요. 이게 순물질이에요. 자, 근데 5% 소금물을 얼리고 싶어. 그랬을 때 소금은요, 물이 어는 걸 도와줄까 방해할까? 또 방해해요. 그러니까 0도가 돼서 나 얼어야지! 근데 소금이 안 돼! 얼지 마!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방해를 끊기 위해서 훨씬 더 온도가 낮은 온도까지 내려가서 얼기 시작합니다. 이게 5% 소금물의 어느 점이에요? 그러면 20% 소금물의 어느 점은? 5%보다도 방해가 더 크니까 훨씬 더 낮은 온도까지 내려가서 경사지면서 얼어요. 그래서 순물질이다 혼합물이다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혼합물 중에서도 누가 농도가 높은지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되겠어? 자, 그중 여러분들 우리 지금 한겨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따뜻해졌는데 우리 한강은 순물질입니다. 그래서 겨울 되면 한강은 얼어요. 0도보다 온도가 낮아지면 온단 말이야. 근데 태평양 바닷물 그래서 태평양 바닷물은 소금물입니다. 바닷물은요 0도가 아니고 0도보다 온도가 훨씬 더 낮아져야 얼기 시작하는데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잘 안 떨어져. 그래서 0도까지 내려왔는데 0도보다 더 아래쪽이 영하 20도까지 온도가 내려가야 되는데 영하 20도까지 잘 안 내려가죠. 그래서 바닷물은 잘 안 얼어요. 되겠어? 이런 얘기예요. 한강은 그나마 잘 어는데 바닷물이 잘 얼지 않는 건 바닷물은 혼합물이라서 어는 점이 낮아서 그래요. 되겠어? 어는 점과 같은 말이 무슨 말이라고? 녹는 점. 어는 점과 녹는 점은요 혼합물이 되면 훨씬 더 낮아집니다. 알겠어? 자, 꼬맹아. 한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서 아침에 자동차들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제설 작업하죠. 제설하는 방법은 물을 쓸어내는 방법도 있고 뭐 하는 방법도 있어요? 염화칼슘 뿌리는 방법도 있죠. 염화칼슘 뿌리면 왜 제설이 돼요? 순수한 눈에다가요 염화칼슘을 뿌리면 혼합물이 돼요. 혼합물은 어느 점이 훨씬 뭐해지니? 낮아지죠. 그러니까 영하 20도가 어느 점이야? 근데 밖은요 됐어? 영하 10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염화칼슘을 뿌려놓은 얼음은 뭐합니까? 녹아요. 그게 제설입니다. 됐어? 우리가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뿌리는 이유는 그 얼음의 녹는 점을 낮춰서 거꾸로 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됐어? 이게 제설의 효과입니다.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를 구분하는 방법.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혼합물은 물질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물이 100도에서 끓지만 소금물은 100도보다 높은 데서 끓어요. 그러면서 경사지면서 끓어요. 자, 순수한 물은
0도에서 얼지만 혼합물은 0도보다 훨씬 더 아래쪽에서 경사지면서 얼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성질 차이를 이용해서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우리 구별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순수한 순물질인지 아니면 혼합물인지를 구분하는 연습부터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구상의 물질에는 순물질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여러 종류의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도 있구나 라는 얘기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혼합물 중에서 균일과 불균일을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구별할 수 있는지도 녹는 점과 끓는 점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혼합물이 있다고 쳐봐. 선생님, 제가 이거 실험하려고요. 집에 있는 모든 소금을 물에 다 녹였어요. 그랬다가 엄마한테 뒤집어 놨어요. 그러면 소금물에서 소금을 내서 다시 분리해낼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혼합물을 소금하고 물이 섞여서 소금물이라고 하는 내가 혼합물을 만들었는데 이걸 다시 원래 상태로 순물질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물을 다시 순수한 물질인 순물질로 나누는 걸 우리는 혼합물 분리라고 한다. 혼합물 분리라고 한다. 혼합물은 분리하는 거죠. 분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혼합물 분리라고 하셔야 돼요. 분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혼합물을 분리할 건데요.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하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도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물질의 특성 차이를 이용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요. 선생님까지 합쳐서 여기 7명 있습니다. 우리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따로따로 앉아. 그럼 분리되는 거죠. 안경 쓴 사람, 안 쓴 사람 따로따로 앉아. 그럼 분리되는 거죠. 되겠어? 이런 식으로 뭔가 기준을 주면 걔네들을 분류할 수 있는데 그 혼합물을 분류할 때 쓰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그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특성 차이를 이용해서 분류하실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 차이를 이용하면 혼합물들은 다 분리할 수 있다. 그죠? 그럼 물질의 특성,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겉보기 성질,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용해도 됐어? 이거 이용해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요 어떤 애가 운동장 모래사장에 스티로폼을 막 갈아가지고 모래랑 막 섞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한테 들켰어. 교장 선생님이 이 새끼 이거 분리해! 라고 했다. 그러면 그걸 분리하는 방법은 핀셋으로 하나하나 그래서 한 달 동안 분류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분류하면 분리는 되지만 과학적으로는 병신새끼라고 얘기하죠. 왜요? 과학은 완벽하게 분리하되 간단하고 빠르게 분리하는 게 과학적 방법이야. 간단하고 빠르게. 알겠어? 근데 그렇게 분리하는 건 간단하고 빠르게 분리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되겠어? 그러면 혼합물을 분리할 때 가장 확실하면서 간단하고 빠르게 분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물질의 특성 차이가 A와 B를 섞었는데 물질의 특성 차이가 다 있어. 자, 그 중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물질을 분류할까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 그게 바로 뭡니까?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류하는 방법이 그중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밀도차가 있을 때는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세요. 되겠어? 자, 근데 밀도차가 없어요. 선생님, 그래서요. 밀도가 똑같아서 얘네가 막 섞여요. 그럼 분류가 안 되잖아요. 됐어? 밀도차가 없을 때는 그 다음 조금 복잡하지만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합니다. 그럼 끓는 점차도 없으면요? 네. 그럴 때는 복잡해도 어쩔 수 없어요. 용해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하는 겁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물질들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선생님이 시킨 대로 알아봐 이렇게 해도 분리가 됐는데요? 근데 그렇게 해도 돼요. 됐어? 모래사장에 있는 스티로폼을 핀셋으로 분리해도 돼요. 하지만 그 방법은 병신이라고요. 알겠어? 그렇게 안 한다고요. 되겠냐? 자, 그러니 이런 식으로 물질을 구분할
분류할 때 어떤 특성 차이가 있느냐에 따라 그 방법대로 간단하고 정확한 방법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자, 그중 밀도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하는 방법이 그중 제일 쉽대요. 자, 예를 들어서 뭐하고 뭐가 섞여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모래하고 스타이로폼이 섞여 있어요. 스티로폼을 우리는 스타이로폼으로 용어가 바뀌었잖아요. 스타이로폼하고 모래가 섞여 있대요. 얘를 분류하는 가장 쉬운 방법. 그럼 핀셋은 안 돼. 어떻게 할 거야? 모래하고 스타이로폼을 한 방에 그래서 1분 만에 분류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해봐. 모래하고 스타이로폼이라는 가루가 막 섞여 있어. 그쵸? 이를 가장 쉽게 분류하는 방법은 그거 전체를 물이든 통 속에다가 때려 부어. 물이든 통 속에다가 부으면요. 이때 누가 가라앉니? 모래가 가라앉아. 그리고 가운데 물이 있고요. 위에 뭐가 뜨니? 스타이로폼이 뜹니다. 됐어. 이런 식으로요. 아무리 많아도 물에다가 그냥 붓는 순간 무거운 애는 가라앉고요. 가벼운 애는 뜨잖아요. 그래서 떠 있는 애만 채로 이렇게 걸러내시면 됐어? 한꺼번에 분류한 겁니다. 그리고 물은 따라 부으고 나머지 증발시키면 모래만 남잖아요.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체가 섞여 있었을 때 고체 A와 고체 B가 섞여 있는데 밀도차가 있어. 얘네들을 분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물이라고 하는 액체를 넣는 거죠. 자, 왜 물이었을까요? 모래의 밀도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라고 쳐. 스타이로폼의 밀도는 0.5야. 자, 얘네들을 분류할 때는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모래보다는 밀도가 작고 스타이로폼보다는 밀도가 큰 중간 크기의 밀도를 가지고 있는 중간 밀도의 뭐를 사용했니? 액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중간 밀도의 액체를 이용해서요. 이 액체보다 밀도가 큰 애는 가라앉게 이 액체보다 밀도가 작은 애는 둥둥 뜨게. 그래서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섞여 있는 두 고체의 중간 밀도의 액체를 선택해서 거기다 부으면 한 놈은 가라앉히고 한 놈은 띄워서 쉽게 분류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야. 되겠어? 자, 이걸 우리 조상들은 실제로 썼다? 뭐 할 때 썼냐면요. 우리는 조선시대 때 농사 졌습니다. 그래서 추수해서요. 쌀을 겨울 내내 보관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쌀을 뿌려서 벼농사 짓고 다시 추수하고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자, 그랬을 때요. 겨울 내내 보관했던 그 쌀알갱이들 그래서 보관했는데 그거를 봄에 뿌리려고 했더니 그 안에는 순수한 쌀알갱이도 있지만 그래서 겨라고 하는 껍질들도 있어요. 겨라고 하는 껍질들은 심어봤자 거기서 이삭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걸러내고 좋은 볕이만 흙에다가 뿌려서 다시 벼농사 져야 돼요. 그래서 벼농사 짓기 전에 한 가마를 풀어서 거기에 돼서 쭉정이는 걸러내고 좋은 벽시만 뿌려야 됩니다. 자, 그럼 좋은 벽시와 쭉정이를 구분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때 썼던 게 중간 밀도의 액체에다가 붓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벽시는 가라앉고요. 쭉정이는 띄우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쭉정이의 밀도가 1.5예요. 물의 밀도는 1인데요. 좋은 벽시의 밀도는 5예요. 그럼 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다 가라앉죠. 그럼 이때 중간 밀도의 액체는 1.5보다는 밀도가 크고 5보다는 밀도가 작은 이 중간 값을 갖는 새로운 액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뭐 썼을까요? 머리가 열나좋잖아요. 순수한 물이 아니고 거기다가 소금을 넣습니다. 물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넣을수록 물의 밀도는 커집니다. 되겠어? 그래서
그 소금물을 만들어서 중간 밀도의 액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대략 15% 소금물쯤 돼요. 15% 소금물을 만들면 중간 밀도의 액체가 되기 때문에 쭉정이가 잘 뜹니다. 됐어? 좋은 벽신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분류해서 가라앉아 있는 좋은 벽신으로 농사 짓는 거야. 되겠어? 이렇게 합니다. 되겠어? 자,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요, 뭐 할 때 써요? 요즘에는 싱싱한 달걀 구별할 때 써요. 엄마가요, 냉장고에 있는 달걀 오래된 거 같아가지고 새로운 달걀을 마트에서 사오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새로운 달걀을 꼽아놓고 상한 달걀을 버리려고 했는데 너네가 예쁜 척 하느냐고 냉장고에다 그걸 다 때려 넣었어. 섞였죠. 그럼 분류하셔야죠. 어떻게 될까요? 싱싱한 달걀은요, 속이 꽉 차 있습니다. 근데 달걀이 시간이 오래될수록 어떻게 되냐면 달걀의 위쪽에 빈 기포가 생깁니다. 그래서 꼬맹아, 우리가 찜질방 옛날에 갔을 때요, 구운 달걀 까보면 달걀이 이런 모양이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운 달걀 까보면. 됐죠? 위가 없다고요. 왜? 달걀도 오래된 걸 삶으면 기포가 있기 때문에 달걀의 위쪽이 빈 공기방울이에요. 이게 클수록 오래된 달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싱싱한 달걀과 상한 달걀은요, 기포가 있기 때문에 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부으면 싱싱한 달걀은 가라앉고요, 상한 달걀은 못 뜹니다. 됐어? 근데 상한 달걀의 밀도가 1.5, 싱싱한 달걀의 밀도가 5. 그럼 물에 넣는다고 얘가 뜨진 않겠죠? 어디다 넣어야 됩니까? 15% 소금물에 넣습니다. 되겠어? 그러면 상한 달걀이 위에 뜹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요, 선생님이 설명할 때 딴짓하다가 15% 소금물을 잘못 넣고 50% 소금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다 뜨죠. 그래서 네, 이렇게 되면 다 뜹니다. 알겠어? 그래서 중간 밀도의 액체를 정확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 저요, 중간 밀도의 액체로 고체고체를 분류한다 그랬는데요, 모래하고요, 소금이 섞여 있는 것도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할 수 있을까요? 이거 물에다 넣으면 분리가 돼요? 이것도 물에 넣고 혼합물을 분류할 수 있어? 밀도차로 분류할 수 있어? 없습니다. 왜요? 넣는 순간 소금은 물에 뭐합니까? 녹아요. 녹여서 분류하는 건 밀도차가 아닙니다. 그건 용해도차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고체들은 반드시 물에 녹으면 안 된다. 알겠어? 물에 녹지 않는 고체들을 물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하는 겁니다. 밀도차를 이용해서. 되겠지?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고체 혼합물 중 밀도차가 있는 대표적인 얘네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얘네들을 분류할 때 우리는 반드시 중간 밀도의 액체 썼더라. 자, 근데 고체가 아니고요, 선생님. 자, 액체 A와 액체 B가 있어요. 근데 액체 A의 밀도는 0.5고요. 액체 B의 밀도는요 5예요. 밀도차가 있어요. 얘네들 분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합니다. 액체 A와 액체 B가 밀도차가 있어요. 얘네들 분류할 때요. 됐어? 밀도차가 있으면 섞일까 안 섞일까? 안 섞이겠죠. 됐어? 그러니 여기다가 새로운 중간 밀도의 액체를 넣을 필요가 있니? 없어요. 얘네들 어떡합니까? 얘네들을 분류할 때 특별한 기구가 필요한 거예요. 기구. 그 기구가 요래 생겼어.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생긴 기구가 있어요. 여기다가 밀도차가 있는 액체 두 개를 때려 넣어. 그러면 밀도가 큰 액체는 밑에 있을 거고요. 그래서 밀도가 작은 액체는 위에 뜨겠죠? 되겠습니까? 네, 이 기구의 이름이 바로 분별 깔때기입니다. 그 분별 깔때기를 이용한다. 그래서 분별 깔때기법 돌이키기예요. 자, 밀도차가 있는 액체 혼합물을 나누는 방법을 그래서 우리는 분별 깔때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도가 다른 두 액체를 그래서 여기다가 때려 넣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나사 이걸 이제 폭이라고 해요. 이걸 열어서 밑에 비커에
그래서 밀도가 큰 B라는 물체가 밑으로 내려가게 해서 분류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는 걸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을 분류하는 분별 깔때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때 맨 처음에 액체를 A, B를 넣잖아요. 때려 넣으면 자, 여기에 밀도가 큰 애는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애는 뜨는데 이때 밀도가 큰 애들이요. 밀도가 작은 A들을 몇몇 개를 이렇게 깔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A가 여기 이렇게 조금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대로 분류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분류하기 전에 얘를 집어넣고 분류하기 전에 이렇게 마개를 덮은 다음에 살짝 몇 번 흔들어요. 이걸 막 시키시키 이렇게 하면 안 돼. 살짝 몇 번 이렇게 흔들어. 그런 다음에 가만 놔두면 밑에 깔려있던 얘네들까지도 정확하게 위에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몇 번 흔들었다가 가만히 세워두세요. 그래야 완벽하게 밀도차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나서 핵심 시험에 맨날 나온다. 분류하기 전 반드시 여기에 있는 마개를 여셔야 됩니다. 분류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마개를 열어놓고 분류하셔야 공기가 들어가면서 누르면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눌러줘야 내려가는 거거든요. 마개 닫아놓은 상태로는 여기 있는 콕을 열어도 액체가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개를 열어서 분류할 준비를 하세요. 마개는 연 상태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콕을 서서히 열면 밑에 있는 밀도가 큰 애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꼬맹아 잘 봐. 분별 깔때기는요 위치 뾰족합니다. 뾰족한 이유가 뭐냐면 뾰족한 부분이 비커의 벽면에 아예 닿게끔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액체가 벽면을 타고 제대로 내려올 수 있고요. 만약에 닿지 않게 비커를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놨다고 쳐. 그러면 액체가 떨어지면서 튕겨 나옵니다. 됐죠? 근데 이게 염산 같은 위험한 액체면 여러분들 피부가 다 녹아버립니다. 되겠지? 그래서 반드시 뾰족한 부분이 비커의 벽면에 닿게끔 하시는 게 핵심이다. 되겠지? 그래서 실험은 도구들을 어떻게 쓸 건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뾰족한 부분이 벽면에 닿게 해라. 마개를 열어놓고 해라. 이게 밀도차를 이용해서 액체를 분류하는 분별 깔때기법이다. 되겠어? 자, 양이 많으면 분별 깔때기 쓰시면 되고요. 양이 작으면 스포이드로 골라내셔도 돼요. 되겠어? 이런 방법으로 액체 혼합물의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에 분류합니다. 자, 근데 그중 액체 중에서 꼬매가 어떤 애가 이렇게 안 섞이고 밀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애가 밀도 차가 있어요? 안 섞여요? 됐어요? 꼬매가 물에다가 기름을 떨어뜨리면 기름이 섞여 안 섞여? 물과 안 섞여요. 되겠어? 이것처럼 우리요 액체 중에서 수은이라고 하는 액체가 제일 밀도가 큽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쓰지 않지만 사염화탄소라는 액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름이 있는데 기름은 우리가 에테르 또는 석유 또는 기름 다 같아요. 그래서 이 중 어떤 걸 두 개를 선택해도 얘네들은 섞이지 않는 액체들입니다. 됐어? 섞이지 않아. 밀도차가 있어. 그래서 밀도가 큰 애들이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밀도가 작은 애들이 밑입니다. 됐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밀도차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물과 기름 안 섞입니다. 물과 에테르 안 섞여요. 되겠어? 기름을 우리가 에테르라고 한다. 얘는 섞이지 않아서 분별 깔때기로 분류할 수 있어요. 됐죠? 자, 옛날에는요 이렇게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기타 방법 뭐 있습니까? 옛날에 미국 놈들은 서부 개척 시대 때 됐어. 자, 탄광에 가가지고요 석탄도 캤지만 거기 금광도 있어요. 금광에 가서 금도 캤는데 금광에 출근해서 됐어 금 캐는 거보다 그 옆에 금광 옆에 개울가에 가서 사금 채취하는 게 돈이 더 된대. 그래서 옛날에 미국 놈들이요 됐어. 자, 금강 옆에 개울가에 물이 막 흐르잖아요. 그러면 개울가에 가서 이 채에다가 흙을 한 삽 퍼가지고요. 흐르는 물에다가 막 이렇게 써. 그러면 가벼운 애는 물살에 날아가고요. 무거운 자갈하고 됐어 사금만 가라앉습니다. 그걸 1년 정도 이렇게 하면 금덩어리가 만들어져요. 그걸로 땅 사가지고 밀농사 져서 지금 부자 된 애들이 미국 놈들입니다. 됐어? 사금 채취하는 것도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에 풀립니다.
알겠냐? 이런 것들이다. 자, 그래서 너네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것 중에서요. 꼬맹아, 자 54페이지 오셨습니다. 54페이지 1번부터 5번까지. 요것만 하고 잠깐 끊어드릴게요. 1번부터 5번까지. 해병 노트 보고 기다려. 다른 사람들은 다바지로 채점까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시간 모자란 사람 없습니까? 볼게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이에요. 자, 이쪽에서 질문. 괜찮아? 1번부터 5번까지 되겠습니까? 네. 거름 장치는 거름 장치는요. 그래서 그 용해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깔때기에다가 여과지 꼽아가지고 이렇게 분류하는 거 그거 이제 용해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 네. 자, 다른 질문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오케이. 10분만 끊었다가요. 수업 시작할게요. 지금 32분, 42분에 할게요.